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홍콩 H지수 ELS 검사 결과 불완전 판매가 대거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고위험 상품을 전문 창고에서만 다루는 등의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오늘 인공지능 TV를 나란히 공개했습니다. TV에 인공지능 기능을 담아 더 선명한 화질과 음향으로 자존심 대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한국 시장 공습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면 국내법을 적용해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내 반도체 대장주로 꼽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등에 업은 SK하이닉스는 연일 고점을 높이는 반면 삼성전자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홍콩 H지수 ELS 보상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달 중에라도 업계 전문가들과 모여 TF를 구성해 가시적 성과가 연내 도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동시에 ELS와 같은 은행권의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제도 개선도 착수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ELS 관련 자율배상 기준안 발표 후 당국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홍콩 ELS 관련 면밀히 감독 행정을 하지 못해 손실을 본 피해자들 국민들께 고통과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달 내 당국, 업계, 학계,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올해 안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당국은 ELS를 포함한 고위험 상품 판매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김주연 금융위원장은 어제 금감원에서 받은 ELS 사태 관련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손질 중이라고 밝히며 조만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미 연구기관 검토 의견을 반영한 초안 마련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융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종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입니다. 당국은 이번 ELS 사태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고위험 상품 판매 관련 내부 통제 강화, 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미비한 점 보완, 기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는 방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서 드러난 은행 내부적 고위험 상품 판매를 부추기는 성과 인사평가 체계와 고객의 손실 발생과 연계된 직원 성과급 제한에 대한 손질이 강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은행권의 고위험 상품 판매 제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권의 지나친 영업 규제라는 비판과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자산관리 특화 지점에서만 판매하는 등 채널 제한도 개선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8일 예정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주요 은행장들의 간담회에서 홍콩 ELS 자율 배상뿐 아니라 고위험 상품 판매 제도 손질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탁 건조기에 이어 이번엔 인공지능 TV 경쟁에 나섰습니다. 양사는 오늘 나란히 AI 기술이 적용된 TV 신제품을 공개하고 소비자 공략에 나섰는데요. 저화질 콘텐츠뿐 아니라 실시간 OTT 영상도 보다 선명하게 만들어줘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새롭게 선보인 네오 QLED 8K. 오늘 삼성전자는 네오 QLED, OLED TV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론칭 행사를 열었습니다. AI 기술을 TV에 담아 AI TV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올해 삼성 TV가 갖고 있는 최고의 기술력을 모아 본격적인 AI TV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삼성 AI TV는 온 디바이스 AI를 바탕으로 동작해 데이터 처리가 빠르고 무엇보다도 삼성 AI TV는 저화질의 콘텐츠를 AI 업스케일링을 통해서 8K급 영상으로 볼 수 있는 AI 새롭게 탑재된 3세대 AI 8K 프로세서는 전작 대비 8배 많은 512개의 뉴럴 네트워크와 2배 빠른 NPU를 지녀 역대 삼성 TV 프로세서 중 가장 강력한 성능을 갖췄습니다. 사운드에도 AI 기술을 적용해 배경음과 목소리를 분리하고 증폭시켜 대화 내용이 배경음에 묻히지 않게끔 도와줍니다. LG전자도 이날 올레드와 QLED TV 신제품을 국내에 출시했습니다. LG전자도 AI 성능을 대폭 강화한 신규 프로세서를 강조했습니다. LG 올레드 에보에 적용된 알파 11 프로세서는 기존 대비 AI 성능이 4배 강화돼 그래픽 성능은 70%, 프로세싱 속도는 30% 향상됐습니다. 이를 통해 화질뿐 아니라 넷플릭스, 애플 TV 플러스 등 OTT 콘텐츠까지 실시간으로 업스케일링할 수 있습니다. 또 AI 기반 스마트 TV 플랫폼 웹OS를 통해 약 8,500만 개의 모드 중 개인 취향에 맞는 화질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국내 TV 시장이 프리미엄과 초대 영화를 선도하는 핵심 시장인 만큼 양사 모두 AI TV 시장 선점을 위한 자존심 대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그간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정부는 중국 이커머스로부터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국내 납품업체가 역차별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해외 직구가 크게 늘면서 소비자 피해와 국내 플랫폼 역차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가 칼을 빼든 겁니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과점 지위 형성을 위한 경쟁 제한 행위,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는 소비자의 피해 구제 및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여러 부처가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품 관련 불법 유통, 부당 광고에 대응하고 특허청과 관세청은 가품 피해 방지를 해외 직구 통관 단계에서 적발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차단을 위해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을 이행했는지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은 해외 직구 종합대책 TF를 통해 점검이 이뤄질 방침이라고 밝히며 해외 사업자가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국내법을 보완해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이 아마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소비자 피해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우리나라 국내 플랫폼이라든지 국내 판매자 셀러라든지 이런 쪽에 전방위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제가 형평성 있게 적용이 되는지 이런 검토를 추가적으로 전문가들은 현재는 국내법을 보완해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뿐 아니라 국내 플랫폼과 판매자들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이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꾸준히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국내 반도체 대장주로 꼽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NDBR을 등에 업은 SK하이닉스는 연일 고점을 높이는 반면 삼성전자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주가 향방 짚어봤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오늘장 SK하이닉스 주가는 16만 3,600원, 연초 대비 15%가량 올랐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올해 들어 7% 떨어지며 7만 원 선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같은 반도체 주지만 생성형 AI 열풍이 주가 향방을 갈랐습니다. 인공지능 서버 투자 열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엔비디아의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는 SK하이닉스를 향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끌어올린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기존 D램 대비 데이터 처리 성능이 뛰어난 만큼 고효율과 고용량 데이터 연산이 필요한 AI 산업에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SK하이닉스의 공고한 HBM 시장 지배력이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HBM의 수요 전망은 상향되고 있지만 낮은 수율로 인해 공급 부족은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BNK 투자증권은 AI 서버 투자분과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의 공급망의 핵심적 역할을 고려할 때 최근 주가 재평가는 합당하다며 단기 주가 상승에 부담도 있지만 큰 그림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한 실적 개선 기대감도 상당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전망치를 매출 11조 7천억 원, 영업이익 1조 1천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SK하이닉스를 향한 장밋빛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높여잡고 있습니다. KB증권과 BNK 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21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도 AI 반도체 성장 흐름에 올라타기 위해 분주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삼성전자의 초기 의사결정은 늦었지만 방향성은 잡았다며 삼성전자의 8단 HBM은 올해 하반기부터 12단 제품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업무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초거대 AI에 방대한 자료를 학습시켜뒀다가 필요한 대답을 즉시 듣기도 하고 복잡한 코딩 작업을 클릭 몇 번으로 해결하기도 합니다. AI가 계약 검토부터 환율 예측까지 해주면서 일하는 방식에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LG화학이 오픈한 AI 분석 솔루션 CDS 플랫폼. 코딩이나 분석 같은 전문 역량이 없는 직원들도 AI 플랫폼을 활용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일부 직원은 배터리 분리막 제품의 품질 개선점을 이틀 만에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CDS 플랫폼은 AI를 활용해서 분석이 가능한 플랫폼인데요. 코딩을 잘 모르는 직원들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다들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LG화학은 AI 기반의 디지털 변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품질 예측, 공정 최적화 등 제조 업무에서 쓰이던 AI 기반 디지털 기술을 계약 검토와 환율 예측 등 비제조 업무까지 활용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HD현대도 네이버와 손잡고 AI를 업무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억 건 이상의 조선 분야 데이터베이스에 네이버의 초대규모 AI 하이퍼 클로바 X를 적용해 생성형 AI 서비스를 구현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보관입니다. 여기에 HD현대가 자체적으로 구축, 운영 중인 인프라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롯데도 전 계열사에 걸쳐 업무에 AI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신동빈 회장과 전 계열사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CEO AI 컨퍼런스를 열기도 했습니다. CEO들이 먼저 AI를 학습해 업무에 활용하자는 겁니다. 롯데는 연내에 개인 맞춤형 AI 비서 플랫폼을 개발해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대환 프로그램이 오늘부터 대폭 확대됩니다. 대상 범위를 더 늘린 데 이어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은 은행권 재원으로 실행되는 만큼 이자 환급 대상에 포함된 개인 사업자의 대환 대출은 제외됩니다. 김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개인 사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개편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고금리 대출로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에서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 사례는 약 2만 5천 건, 규모는 1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의 기존 대출 금리는 평균 9.9%였는데 대환 이후 평균 5.48%로 연간 약 4.42%포인트가량 이자 부담을 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 시점을 1년 늘렸습니다. 기존에는 2022년 5월 31일까지 실행된 대출까지만 대상이었지만 2023년 5월 31일까지로 대상 기간이 확대된 겁니다. 또 1년간 대환을 한 이후에는 대출 금리를 현행 최대 5.5%에서 5%로 0.5%포인트 추가 인하합니다. 기존에는 대환 첫 해에 0.7%의 보증료가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대환 1년 차에 보증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 혜택으로 개인 사업자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은 최대 1.2%포인트까지 줄어들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합니다. 이번 확대 개편이 새롭게 대환 한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잔여 한도 내에서만 추가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또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추가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이어서 은행의 이자 환급 대상에 포함된 2023년 12월 20일까지 취급된 개인 사업자의 대환 대출은 제외됩니다. 은행권에서는 저금리 프로그램의 혜택 강화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롯데건설이 곧 자산 건전화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재무구조 개선에 속도를 냅니다. 회사의 모든 사업을 재검토해 사업성이 없는 곳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이 TF를 띄우는 목적입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롯데건설이 국내외 사업장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자산건전화 TF를 곧 신설합니다. 회사가 진행 중인 전국 사업 현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해 재무 건전성 확보에 나서기 위해서입니다. TF가 출범하면 우선 국내외 사업 현장에 대한 사업성을 평가합니다.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들의 경우 본 PF 전환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반면 공사비와 금리 등이 올라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사업 진행이 더딘 곳들은 정리해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합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곧 TF팀이 신설되면 PF 사업과 해외 사업 등 회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전반적으로 보고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에 투자한 부동산 자산 등도 적극적으로 매각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몇 년간 불거졌던 재무구조 부실 위험성에 대응하고 본격적인 사업 안정화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롯데건설은 앞서 PF 우발 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회사와 2조 3천억 원의 PF 펀드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2025년까지 본 PF 전환 및 상환을 통해 우발 채무 2조 원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갈수록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도 천문학적인 수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작년 미국에선 기후재난 발생이 역대 가장 많은 해로 기록이 됐는데요. 얼마나 피해가 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반기성 K웨더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이 기후재난 규모가 얼마나 됐습니까? 2023년이 미국에서 기후재난이 역대 가장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피해 금액만 거의 120조 원에 달하는데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의 국립환경정보센터가 2024년 1월 8일에 기후재난 보고서를 발표를 했죠. 2023년 미국에서 발생한 1조 3천억 원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기후재난 발생 횟수가 역대 가장 많은 28건이며 피해액이 120조 원이 넘는다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는 2022년에 22건이 기록이었습니다. 다만 이 횟수에 12월 16일에서 18일 동부해안 폭풍 및 홍수 사건의 비용은 제외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작년 미국에 가장 큰 피해를 준 기후재난 어떤 거였습니까? 2023년에 이제 미국의 가장 큰 기후재난을 가져다준 그런 기후 현상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겨울 폭풍 한파 이벤트로 2월 초에 미국 북동부 전역을 강탈했고요. 두 번째가 하와이 마우이 섬의 라하이나 마을을 파괴한 대형 산불입니다. 세 번째가 미국 중부 및 남부 전역에 집중된 가뭄 및 폭염 사건이었고요. 네 번째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미국 동부 및 북동부 전역을 강타한 4건의 대홍수 사건이었고요. 다섯 번째가 미국 중부 및 동부 전역을 강타한 2건의 초강력 포르토네이도였고요. 여섯 번째는 플로리다를 강타한 허리케인 이달리아와 가뭄을 강타한 태풍 마와로 인한 2건의
태풍 피해 그리고 17건의 악천후와 우박 피해였죠. 기후재난으로 인한 492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준비하신 그림이 있으시죠? 이 작년 미국에서 1조 3천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기후재난도입니다. 그림 보시면서 지역별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후재난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피해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건은 미국 남부와 중서부 가뭄 및 폭염으로 18조 8,500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두 번째는 3월 초 남부 및 동부 악천후로 인한 7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3월 31일에서 4월 1일 사이에 중부 토네이도 발생 및 중부 악천후로 인해서 33명이 사망했고 당시 7조 4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었고요. 네 번째가 8월 8일 발생한 하와이의 마우이섬 대형 산불로 100여 명이 사망을 했고 경제적 피해는 7조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네, 또 다른 그래프도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이 기후변화가 왜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도표인데 보면서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1조 3천억 원 이상의 액수, 경제적 피해를 가져왔던 재난, 발생한 해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자, 밑에 짙은 검은색은 1980년에서 2023년의 평균 수치를 나타내고요. 지금까지 기후재난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게 2020년으로 그림에서는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그런데 가장 위쪽의 붉은색 실선이 2023년의 기후재난 발생을 보여줍니다. 3월부터 기후재난이 아주 급속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980년 이후 건당 1조 3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가져온 기후재난의 피해 액수는 총 3,458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경제적 피해가 컸던 해가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인데요. 1조 3천억 원 이상의 재난이 137건이 발생을 했고 5,600명이 사망을 했고 총 1,300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보여주신 데이터 자료들 보니까 경제적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의 이 추세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일단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같은 경우는 경제적 피해가 극단적인 기후 빈도 또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두 번째, 특히 가뭄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다. 세 번째는 서부 지역에서는 산불 시즌이 길어지고 있다. 네 번째는 동부주에서는 극심한 폭우에 더욱 취약해질 것으로 보았죠.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허리케인이라든가 폭풍으로 인한 해공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가 엄청난 기후재난과 경제적 피해를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방기성 K웨더 센터장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